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는 언제 얘기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냥 한국의 뭐 대가라고 불리는 작가 얘기는 다 했었는데 네. 이 작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아껴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작가가 백남준이에요. 근데 백남준 네.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하고 아껴뒀던 이유가 네. 오늘 마침 백남준에 관한 첫 다큐멘터리 영화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가 개봉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매체를 제가- 통해서 개봉 소식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개봉한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미리 말씀드렸다가 좀 너무 지나치게 스포가 되거나 반대로 혹은 막 이제 그럴까봐 이거에 좀 맞춰서 하느라고 좀 기다렸고요. 네. 오늘 마침 제가 오늘 첫 영화가 10시에 개봉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보고서 이제 왔거든요. 그러셨어요? 와. 이 영화는요, 한국계 미국인인 아만다 킴이 감독을 했고요. 네. 올 초에 미국 선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고 뉴욕 모마나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에서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몬트리올, 리스본,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상영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 원래는 좀 지난 9월에 상영이 됐었어요. DMZ 영화제를 통해서 네네. 상영이 이제 3일간 됐었는데요. 예. 이제 그쪽에는 이제 좀 더 그 매니아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고 그쵸. 이렇게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영관에서도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그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는요, 오늘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열리고요. 네. 일주일이라는 개봉 기간이 좀 짧죠. 그러네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라고 저도 오늘 이제 첫 타임 영화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건 주말을 한 번만 끼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진짜 주중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야, 일부러 시간 딱 빼고 기다리지 않으면은 그냥 놓칠 수도 있겠네요.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도요, 이게 좀 인기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요. 네. 영화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또 평일이기도 네, 하니까요. 평일 오전이기도 네.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좀 더 뭐 길어질 수도 있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아유, 싶은데요. 그거야 뭐 네. 100만 200만 들어오면 당연히 길어질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네. 영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짧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백남준 작가 다큐멘터리가 이게 처음이에요? 네, 놀랍게도요, 백남준에 관한 영화가 지금까지 한 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인 아만다 킴은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랐는데요. 그 백남준은 그녀가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 듣게 된 한국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백남준에 관한 영화가 없지? 이제 하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작 기간에는 총 5년이 걸렸고요. 그중에 조사 기간만 3년이었다고 해요. 특히 백남준 선생이요, 해외를 누빈 만큼 작품과 자료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여기저기 다녔다고 하고요. 이 영화를 두고 필름메이커 매거진은 백남준에 관한 모든 것은 위키피디아 대신 이 영화를 찾아라 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탐정처럼 샅샅이 자료들을 찾아서 다큐멘터리에 녹여낸 부분 저도 오늘 보고 왔습니다.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였던 만큼 감독이 모은 백남준 자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전체적으로 뭐 배우가 백남준 연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네. 실제 백남준의 과거 영상과 그리고 고인을 추억하는 생존 인물들의 인터뷰로 구성이 되고요. 특히나 배우 스티븐 연이요, 나레이션과 작품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활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보기 어려웠던 백남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영화관 한번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연이 어떻게 이 작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 배우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미나리에도 나오셨고 예. 이런저런 수상도 많이 한 유명 배우인데요. 백남준 가족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참여를요. 워낙 이제 평소에도 리스펙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네. 백남준이 생전에 남긴 글을요. 백남준이 되어서 읽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나레이션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백남준 이야기에서 강력한 연대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가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는 백남준의 생각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백남준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많이들 백남준 작가를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뭐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요, 맞는 말인데요. 네. 그의 업적이 단지 비디오 아트로만 설명되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백남준에 대해서 이렇게 협소하게 바라보고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예술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네. 저는 주저앉고 백남준을 꼽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그 백남준의 작품은요. 평면보다는 입체 혹은 아예 소장할 수 없는 이제 퍼포먼스 기록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 한국의 미술시장 경매가 뭐 탑 10 리스트 이제 이런 거를 꼽을 때는 네. 늘 누적 경매가의 상위 랭킹에는 백남준 선생님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소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작품이 얼마를 경신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는 뭐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이런 이름들이 오르지만요. 미술 시장이 아니라 미술의 역사, 미술사 속에서 역사적 가치와 시장 가격은 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백남준 작가를 아시는 분들은 과거 TV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백남준 작가가 그 얘기하는 거 네, 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말에 익숙지가 않고 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 티가 나거든요. 네. 근데 백남준 작가는 도대체 외국 생활을 얼마나 한 겁니까? 외국 생활을요. 이게 그 1932년에 태어났는데요. 예. 1949년 그러니까 17살 나이에 홍콩으로 전학을 갔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갔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부터는 일본으로 갔다가 네. 1956년에는 또 독일로 갔다가 예. 64년에는 뉴욕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정말 한국에 한 번도 안 대륙을 없어요. 네, 그 사이에. 84년에 이제 나중에 한 32년 만에 처음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때 이미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에 대한 어휘가 그때 머물러 있고 그러네요. 또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잊혀졌겠죠.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영화 속에서도 그렇다고 백남준이 한국어 말고 다른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제 생존 인물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네. 그 백남준이 20개 국어 정도를 구사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인터뷰도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떠돌이 생활처럼 여러 맞아요. 나라를 몇 네. 년 단위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어도 이제 꽤나 어눌하게 하는 모습들 보셨을 텐데요. 백남준이 해외에서는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청년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시절에 이렇게 화려하게 해외를 이주했다는 것은 사실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겠죠. 아, 그렇겠죠. 어떻게. 네. 백남준의 집안은요. 이제 당대 조선 직물업계의 큰손이자 그 당시에 재벌인 태창그룹의 총수가 바로 백남준의 아버지였고요. 아, 집에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기 재벌집 아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집에는 피아노나 전축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서울에 딱 2대밖에 없었던 캐딜락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의 여권 번호가 7번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여권 번호를 발급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대요. 그러니까 7번이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7번째로 발급받은 사람이었겠죠. 와. 네. 공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방끈이 아주 길어요. 네. 일본에서는 미학과 미술사학을 공부했고요. 네. 독일에서는 철학 석사와 음악학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철학 모두 섭렵한 지식인이었던 거죠. 굉장히 특이하시구나 이력이. 근데 물론 이제 미학하고 미술사학을 공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석사를 어떻게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죠. 특이하죠. 그리고 혹은 음악을 먼저 했다가 미술을 석사로 했다 이러면 백남준이 미술 작가로 남아 있는데 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전개 같은데 그러네요. 오히려 미술을 했다가 음악으로 전향을 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왜 다시 미술 작가로 우리가 알고 있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독일에서 대학원을 다닐 당시만 해도 미술보다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전업 작곡가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작곡가. 네. 아. 근데 그 시절의 유럽에서는요. 백남주는 거의 뭐 유일한 한국인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동양인 수준이었다고 그렇겠네요. 하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적 천재는 당연히 유럽인이어야 했고 그러니까 후진국 출신의 학생에게는 이제 어떠한 뭐 기회나 희망도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독일에 갔을 때. 그러다가 1958년 백남준의 나이 26살 때 이제 백남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내 삶은 1958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마치 기원전 기원후처럼 AC, BC처럼 네. before KG, after KG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명했던 음악가인 존 케이지의 콘서트에 가게 되는데 예. 당시 존 케이지는요. 음악 콘서트에서 뭔가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타자를 치는 소리를 내거나 온갖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음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 현대 음악하고 좀 비슷하네요. 맞아요. 현대 클래식도 그렇잖아요. 네.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는 4분 33초의 네. 주인공이 바로 존 케이지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내거나 혹은 음악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내거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고 클래식 감상을 기대하고 콘서트에 갔는데 예. 피아노는 안 치고 타자를 친다거나 다른 소리를 내거나 4분 34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와, 이게 이것이 뭐 예술이다. 그렇게 좀 하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공연은 야유를 받았고요. 음. 사람들은 콘서트를 끝까지 즐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남주는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그렇죠. 아마도 달랐으니까 이제 여기 역사 속에 이렇게 남았겠죠. 네. 백남주는 여기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서양 유럽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백남주는요. 서양의 산물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유쾌하게 때려 부수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 연주하는 영감을 게 받아서. 아니라. 네. 네. 이제 막 피아노를 망치로 막 이렇게 때려서 그 화면 본 적 있는 부순다거나 것 같아요. 네, 혹은 바이올린에 줄을 묶어서 덜덜덜덜덜 이제 바닥에 끌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거리를 활보를 하기로 했고요. 이게 모든 음악적 룰을 다 깬다는 그런 이제 명목하였죠. 어떻게 보면 존 케이지의 행동과 괴를 그러네요. 같이 해서 이제 둘은 단짝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악적 룰을 다 깨려다 보니까 음악가가 차려입은 정장의 상징인 넥타이를 자르거나 맞아요. 네, 예.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른 그런 퍼포먼스로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카락에 먹을 묻혀서 붓을 삼아 그림을 그리는 등 음악의 해방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는데 점점 더 미술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거를 뭐 행위예술 혹은 퍼포먼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미술 작품이면 이제 그림이나 조각처럼 물리적인 산물들을 떠올렸기 때문에 예. 이렇게 경험 위주의 예술은요. 사실은 뭐 비주류였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생겨나던 그런 태동기였습니다. 근데 점점 파격적인 시도들을 계속 백남준 작가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행위예술의 측면에서도. 네, 맞아요. 그것도 경계가 미술하고의 경계에 딱 와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위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예. 파격적인 실험들을 하던 예술가들끼리는 또 같이 그룹으로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원래 끼리끼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끼리끼리의 그룹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전위적인 그룹 이름이요. 예. 바로 플럭서스라는 이름입니다. 플럭서스. 플럭서스. 네. 변화 혹은 흐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플럭서스 집단에 여기는 백남준과 존 케이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요. 네. 혹은 오노요코. 비틀즈 그 존 레논의 레논. 와이프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요셉 보이스라고 하는 독일의 국민 작가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백남준의 아내인 쿠보다 시게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샬롬 무어만과요. 누드 상태의 첼로 연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아내인 시게코는요. 그 성기에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버자이너 페인팅이라는 것도 선보였거든요. 아주 파격적이죠. 근데 사실 이 퍼포먼스가요. 백남준이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백남준이 남자의 성기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인 네가 해라 이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떠넘긴 거죠. 이렇게 플럭서스는
TV는요. 목적이 없는 자유 그리고 실험을 위한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1960년대 네. 넘어갈 때 그때가 아마 예술적으로 보면 가장 전위적이고 새로운 네. 시도들을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맞아요. 싶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격동기였고 맞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일종의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항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아요. 네. 그럼 비디오 아트는 언제 한 거예요? 비디오 아트는요. 처음으로 TV 자체를 이제 예술에 사용을 했던 시도는 이 플럭서스로 활동하던 시기랑 겹치는데요. 네. 1963년에 독일에서 첫 개인전을 엽니다. 이때 2대의 텔레비전을 샀는데요. 그 보통 텔레비전이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단순히 영상을 트는 그러니까 송수신의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라 관객들이 TV 속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벌써 뭐 인터랙티브 아트, 관객 참여형 예술 이런 거를 그때 시도를 했던 거죠. 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요. 시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비평가들은요. 그의 작품을 보고 전자예술의 풍부한 소음과 빈약한 결과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폄하하는 그런 비평을 했고 네. 당시에 약간은 B급 예술가처럼 취급을 받았지만요. 여전히 최근 유럽의 연구에서도 그런 관객 참여형 예술의 이제 첫 선구자처럼도 계속 다뤄지고 있는 점 이제 우리도 알고 있으면은 좀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후로 백남주는 TV에 계속 관심을 갖고요. 네. 계속해서 영상으로서의 비디오 아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미술적 방법인 이제 설치 미술로 변환을 해서 다양한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고 하면 비디오 아트, 그러니까 영상 작업을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영상 작업이 아니라 영상 작업도 했고 그 영상을 담는 TV를 가지고 여러 기술적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백남 작가 작품 국내에도 있잖아요. 아, 네. 저도 뭐 여러 군데서 봤는데. 맞아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가면요. 네. 다다익선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쭉 세워놓은 그 작품도 있어요. 그거 저 화면하고 브라운관 살리느라고 아주 맞아요. 애먹었다고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영상 트는 그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TV를 쌓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생각을 대부분 했거든요. TV를 쌓아놓은 것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 백남준의 아내 쿠보다 시게코가요. 예. 나의 사랑 백남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제 자전적 에세이를 썼는데 네. 거기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백남준이 작품은 잘 팔리지 않았고 뉴욕에 살면서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백남준의 형님이 아버지의 유산이라면서 1만 예.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그 예. 당시에. 예. 이게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많은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다 했는데 이걸로 백남준이 뭘 산 줄 아세요? 뭐. 대뜸 불상을 하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왜 돈으로. 또 난데없이 불상을 사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불상이 사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만큼 경제관념이 정말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골동품인 불상을 사는 걸 보고 시게코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 불상이 나중에 가서 1,000만 불쯤 되면 1,000만 네. 달러쯤 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행운이 백남준에게는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제관념이 없는 백남준에게 다행히 천재적 예술성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백남준이 불상과 TV로 만든 작품이 바로 TV 부다, TV 부처라는 작품이거든요. 예. 이 작품이요. 뉴욕 미술계에서 소위 이제 초대박을 치고요. 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미술관에서 되게 굉장히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작품을 소장을 해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행자님 말씀처럼 진짜 불상이 그런 값을 네, 한 맞아요. 거네요. 불상이 결국에 그런 값을 했는데요. 네. 이 작품이 어떤 거냐면요. 불상과 TV를 나란히 마주보게 둡니다. 예. 그러면은 불상이 TV를 바라보고 있겠죠. 예. 근데 TV 뒤쪽에다가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어. 그러면 TV 안에는 불상의 얼굴이 이렇게 송출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다가 TV를 보는데 TV 안에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거울처럼. 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바라보는 불상.
이게 요즘 SNS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 그런 셀피 문화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것도 같거든요. 네. 이때가 1974년이에요. 와. 뭐 SNS는커녕 디지털 카메라도 없을 때였는데. 와,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럼요. 생긴 거잖아요. 뭐 그냥 필름 카메라도 네. 뭐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던 시절이었을 텐데 예. 이런 백남준의 작품이 거의 뭐 한 50년을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남준의 예술은요 단순히 비디오 아트에 활용했다고 말하기에는 뭐 전통적 불교의 명상적 요소와 현대의 미디어의 결합, 뭐 동양 철학과 서양 기술의 만남 이런 식으로 또 미래를 내다보고 제안하는 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당시 서양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부처에 대한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신성한 부처상을 부처가 스스로 보면서 내가 부처야 아니면 저기 안에 있는 게 부처야 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방송 주제를 모두가 자신만의 TV 채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하셨던데 네. 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이 바로 백남준 작가가 한 말인데요. 자신만의 TV 채널을 갖는다. 이게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해가 안 갔었을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TV 채널을 갖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TV도 많지 않았던 네, 시절이니까. 70년대에 그랬을 거고 예. 심지어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게 2006년인데 그 당시에도 모두가 TV 채널을 갖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었을 텐데 네. 지금 백남준이 세상을 떠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유튜브나 맞아요. 그런 유튜브에 거. 뭐 예견이라도 한 듯이 딱 요즘에 맞는 말 같지 않나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가 이제 미래를 예견한 내용이 이제 새삼 놀라게 만드는데요.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 아만다 킴 감독도 백남준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미래를 예견한 백남준의 다양한 면모를 이제 영화 속에서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네. 백남준은요 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작품으로 뭐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예.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TV를 넘어서 인공위성에까지 닿습니다. 어떻게 다 인공위성을요? 그 1984년에 선보인 작품이 굿모닝 미스터 오웨일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1984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파리에서 동시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라이브는 아니었고요. 1월 2일에 KBS 1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네네. 198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소설을 그리는데 예. 그땐 이제 1949년에 쓴 소설이니까 미래를 예견한 거죠. 예. 그러면서 막 기술이 과학의 발달이 인류를 다 옥죄할 거다. 이런 상황을 1984라는 소설에다가 썼는데요. 예. 백남준이 이제 여기에 음악가 존 케이지나 막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이 나와서 탭댄스 추고 살바도르 달리까지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생중계를 기획을 하면서 마지막에 조지 오웰 당신 틀렸다. 예측한 그런 억압과 광기의 시대가 아니고 1984년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설명 듣다가 입을 딱 벌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존 케이지, 이브 몽땅의 뭐 살바도르 탭댄스, 달리까지. 살바도르 네. 달리 이런 사람을 모아놓고 위성 중계를 하면서 심지어 미국의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서 파리에 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네요. 정말 천재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한국의 대중들에게 백남준이 알려진 것도 이때쯤이었을 텐데요. 이 전까지는 계속 해외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KBS에서 방영한 거를 보고 백남준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때 백남준이 왜 외국에서만 활동을 하냐는 말에 나는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요즘의 K컬처 이런 거에 대한 또 예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백남준이란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홍재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뮤리엘 자크의 오디세우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물은 오랫동안 깊이 숨겨놓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단순한 사물을 뛰어넘어 뜨거운 상징이 되는 사물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애틋한 사연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데렐라의 구두, 모파상의 목걸이, 그리고 세상 모든 커플들의 결혼 반지처럼 그 중에서도 오디세이의 물레만큼 사연 많은 사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영원한 승리와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넬로페는 끝없이 기다리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지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치르고 온갖 모험을 겪으며 돌아오지 않던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녀의 미모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남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페넬로페는 묘안을 짭니다. 물레로 시아버지의 수위를 짜면서 이 옷을 다 만들면 당신들의 구원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페넬로페는 낮에는 열심히 옷감을 직조하고 밤이 되면 그 열심히 짠 옷감의 실오라기를 풀어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리, 남자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냅니다. 페넬로페를 견디게 한 것이 과연 오디세우스를 향한 사랑뿐이었을까요? 그것은 내 삶은 내가 지키고 일구고 가꾸어 나간다는 조용한 집념의 표현일 것입니다. 20년의 세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아갔던 페넬로페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견뎌야 했을까요? 페넬로페의 낡은 물레는 그녀가 견뎌야 했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증언해줍니다. 배틀 위에서 옷을 짓는데 여념이 없는 페넬로페의 눈빛은 기다림의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질끈 담은 입술로 실을 끊어내는 그녀의 모습에는 저 고운